우리 가족은 내가 초등학교 때 굉장히 큰 풍파를 겪었었다. 어머니가 갑자기 아프셔서 큰 수술을 받았고, 아버지는 한동안 어린 나 때문에 일을 하지 못했다. 어머니의 요양이라는 이름 하에 김포 산골차라 어떤 집의 작은 창고를 개조해서 살았다. 변기도 없는 작은 화장실 하나, 우리 가족이 함께 자는 안방과 그 옆에 딸린 조그만 작은 방, 그리고 부엌이 다였다. 그래도 매일 도시 생활만 하다가 시골에 내려오게 되어 자연 속에 생활하는 일이 나에게는 나쁘지 않았다. 돌이켜보면 즐거운 기억뿐이었으니까. 다만 우리 부모님은 그 기억을 굉장히 싫어하셨다. 지난 날의 어려움도 동반했겠지만 그 동네에서 받았던 눈초리가 심했기 때문에 도시에서 살다 실패를 하고 총구석에 들어와 사는 것도 모자라 남의 건물, 작은 지하실 창고를 개조하여 새를 사는 게 썩 좋아 보이진 않았을 테니까. 시골은 특이하게 해가 빨리 지는 기분이었다. 아무리 해가 빨리 뜨고 해가 길어지는 계절이어도 내가 기억하는 시골의 저녁이란 계절과는 상관없이 넓게 드리워준 논밭과 작은 산 너머로 넘어가는 노을진 하늘, 벌겋게 그와 섞여 검게 물드는 하늘이었다. 나는 그 당시 작은 킥보드를 타고 동네를 누비며 다녔다. 그때의 내 모습은 지금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말이 많고 사교적이었다. 동네 어르신들에게 인사는 물론 대화까지 나누고 다녔으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항상 어르신들이 하는 말이 있었다. 해가 지면 얼른 집에 가야 혀. 밤이 빨리 찾아오는 만큼 이상한 것도 다 같이 오는겨. 사방팔방 산이니까 여기도 저기도 다 제 집이니까. 동네에 같이 사는 고모 할머니, 구멍 가게를 운영하시는 할머니, 윗집 사는 최씨 할아버지도 항상 늦게까지 돌아다니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어머니까지도 일찍 오라고 이야기를 하시곤 했다. 아마 노을이 지는 5시에서 6시경이면 집으로 빠르게 뛰어갔던 게 기억이 난다. 밤늦게 다녀도 아무 일도 없는데 왜들 저러는 거지? 어렸던 나는 불만을 가졌지만 어른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어서 감정을 억누르고 시간을 잘 지켰다. 하지만 아버지는 달랐다. 아무래도 일을 하시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먼 지방에 가서 일이라도 하는 날에는 늦은 밤에 돌아오시거나 이른 새벽에 차를 몰고 집으로 왔다. 아버지가 이상한 할머니를 만난 것도 그때였다. 아버지는 지방 쪽에 업무가 있어 새벽에 나가 새벽에 돌아오는 한 주가 있었다. 마을 쪽을 벗어나면 꽤 긴 산을 뒤로 한 채 넓게 논이 펼쳐지고 그 가운데로 어설픈 아스팔트 길이 깔려 있다. 아버지의 차는 늘 그곳을 지나갔었다. 그런데 그곳을 지나는 어느 날부터 아버지는 어떤 할머니를 보았다고 했다. 구부정한 허리, 작은 꽃무늬가 그려진 전형적인 할머니 옷, 몸빼 바지, 그리고 파란색 소쿠리에 나무를 잔뜩 친 할머니. 그리고 그 시각은 항상 늦은 새벽. 헛개비나 귀신은 아닐까? 아버지는 그때 두려웠다고 하셨지만 그분은 늘 그곳을 지나다녔고 자동차 라이트 불빛이 할머니에게 닿아도 통과한다든지 아니면 할머니가 사라지는 그런 일들은 없었기에 귀신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러다가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늦은 새벽, 아버지는 여지없이 할머니를 마주쳤다. 할머니를 만난 아버지는 조금 고민했다고 했다. 이제 와서 아는 척을 하면 좀 이상하지 않을까? 그래도 힘들어 보이는데. 아버지는 잠시 고민하다가 차에서 내려 할머니에게 다가갔고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태워드리겠다며 할머니에게 제안을 했다.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거절을 했고 그날 아버지는 그냥 차를 몰아 집으로 돌아왔다. 그렇게 몇 번 마주칠 때마다 인사를 주고받았고 할머니는 그때마다 차 타는 걸 거부하며 괜찮다고 하셨다고 했다. 그리고 아버지가 지방에서 받은 일을 마무리 짓고 집에 돌아가던 마지막 날, 그날도 나물 할머니를 마주쳤다고 했다. 할머니, 저 오늘부터는 이제 여기 안 지나갑니다. 좀 가까운 데로 가서 내일부터는 다른 길로 가거든요. 아버지가 이야기하니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럼 오늘은 한번 태워달라며 말씀하셨다. 할머니를 모시고 할머니가 알려주는 방향으로 출발했다. 할머니는 차 안에서 아버지와 이야기를 많이 나눴다고 했다. 아들 셋이 있고 다 장성해서 손자 손녀가 있다. 어찌나 예쁜지 모른다. 아들 네들도 다 사이가 좋다. 할머니의 자식 자랑을 들으면서 아버지는 할머니가 가리키는 곳으로 차를 몰았다. 길이 좋지 못한 어설픈 아스팔트 길이 끝나고 사람이 다져놓은 흙길을 달렸다. 바닥이 흙길로 바뀌면서 점차 풍경은 산이 더 많이 보였다고 했다. 그렇게 한참을 가다 뒤에 탄 할머니는 어떤 산이 보이는 어귀 쪽에 차를 세워달라고 했다. 할머니, 여긴 집이 아니시잖아요. 할머니는 아버지의 걱정에도 불구하고 차에서 내려 연신 아버지에게 고맙다고 했다. 할머니가 말한 곳에는 어둠이 짙게 깔려 잘 보이진 않았는데 집에서 보이는 듯한 희미한 불빛이 깜박였다고 했다. 할머니는 갖고 있던 소쿠리를 들고선 내렸는데 그 와중에 소쿠리에 담긴 나물들이 차에 몇 개 떨어졌다고 했다. 지저분한 것도 아니고 나물인데 뭐. 할머니께 주워드리려는 찰나 발을 바삐 움직여 집까지 난 작은 샛길로 걸어 들어갔다고 했다. 다시 집으로 차를 돌려 내려오는데 아버지는 무언가 어색한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 할머니와 왔을 때에는 술술 나오던 차길이 내가 과연 이 길을 지나왔던가? 그런 이질감이 들었던 것이다. 아버지는 아침날이 밝아서야 집에 들어왔고 어머니께 엄청난 구박을 들으셨다. 아버지는 전날 밤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고 어머니와 나는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다. 어렸던 내가 좋은 일 하다가 늦게 왔네, 너무 뭐라고 하지 말자며 이야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난다. 아버지는 주무시고 흙 묻은 차를 청소하겠다는 어머니는 차 쪽으로, 나는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다. 한참 뒤 시간이 지나고 점심시간이 되어 세 식구가 식탁에 둘러앉았는데 어머니가 툴툴 거리셨다. 어디서 뭘 하다 왔길래 차 안에 마른 풀이 그렇게 많아? 마른 풀? 아, 맞다. 아버지는 할머니가 소쿠리에서 나무를 쏟았다고 하셨다. 그러자 어머니는 어처구니 없어하며 말을 했다. 나물은 무슨 바싹 마른 잔디 같은 게 잔뜩 떨어져 있던데. 차 겉만 닦고 안은 안 치웠어. 당신이 해. 아버지는 그 말을 듣자마자 차로 가보았고 아버지의 눈에 들어온 건 무덤 봉분에서나 자랄 법한 잘 정돈된 노랗게 마른 잔디풀들이 차 뒷좌석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그 이후 아버지는 할머니를 만났던 그 마을 어귀 쪽 길로 다시는 가지 않으셨다. 꽤 시간이 흘러 내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됐을 무렵 아버지는 궁금증에 그 길을 지나가 보셨다고 했다. 그리고 한참 그 어귀를 돌다가 낯익은 길을 발견했고 이 길이구나 싶어 그 길을 따라갔는데 그 길의 끝은 할머니를 데려다 줄 때와는 정반대인 숲속 그 자체였다.
애초에 아스팔트가 끊겨있는 차는 들어갈 수 없고 사람이 다져놓은 흔적이라곤 조금도 없는 숲속길이었다. 나중에 우리 집안이 가세를 회복해 돌아갈 때쯤 알게 된 건데, 인시 할머니라고 노인 두 분이서 사는 작은 집이 있었다고 했다. 두 분 다 성실히 사는 분이셨는데, 특히 인시 할머니는 나무를 취미 삼아 캐서 장에 파는 분이셨다고. 이후로 돌아가시고 할머니 집터를 묘지로 쓰고 있다고 했다. 그날 아버지가 본 그 할머니는 도대체 뭘까?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6년 전 학원 강사로 있을 때 겪었던 이야기다. 눈으로 직접 본 건 아니었지만 아직도 그때 그 순간을 기억하면 온몸에 소름이 돋는다. 때는 2015년 서울에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대치동에 위치하고 있는 학원에 강사로 일을 하게 되었다. 내가 일을 하게 된 학원 상가 건물은 8층 건물이고 학원은 7층과 8층 두 개의 층에서 운영을 하고 있었다. 나머지 아래층은 음식점과 1층은 휴대폰 매장이었다. 내가 가르치던 과목은 영어였는데 학원 학생 수가 500명이 넘는 규모가 있던 학원이었다. 그날은 학생들이 중간고사를 앞두고 있어서 밤 늦게까지 수업을 하던 중이었는데 갑자기 한 학생이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수업을 듣다 말고 밖으로 나갔다. 그때의 희미한 기억으로는 그 학생의 표정이 많이 어두웠던 것으로 기억한다.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었거나 아니면 급한 일이 있었던 것 같기도 했다. 그렇게 다시 수업을 진행하던 중 학원 원장 선생님이 급하게 문을 열며 이야기했다. 김 선생, 잠깐만 이야기 좀. 방금 했던 문제 꼭 숙제해야 된다. 나는 학생들에게 이야기하고 수업을 잠시 중단시켰다.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원장 선생님은 속삭이듯이 다급하게 말했다. 김 선생, 큰일 났네.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학원 학생 한 명이 옥상에서 떨어졌어. 급하게 119에 신고했다네. 잠시 후 학원 아래층에서 응급자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그때 학생 중 한 명이 문을 열고 나오더니 쌤, 이거 무슨 소리예요? 아니야. 아래층에서 누가 술 먹다가 다쳤다고 하나 봐. 나는 급하게 아래층으로 내려갔고 1층 휴대폰 매장이 있는 위치에서 교복을 입은 여학생이 처참한 모습으로 구급차에 이송되었다. 아직까지 그 모습은 머릿속에 뚜렷하게 남아있다. 피 범벅이 되어 있는 교복, 바닥에 떨어지면서 받은 충격 탓인지 팔다리가 뒤틀려 있었고 눈을 감지 못하고 있었다. 그 여학생은 아까 수업을 듣다 조용히 나가던 그 학생이었다. 학원에서 안 좋은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문 닫는 건 시간 문제다. 그렇게 선생님들과 긴급 회의를 했고 비밀리에 이 사건을 마무리 짓기로 했다. 그러나 학생 수가 500명 가까이 되는 학원인지라 완벽한 비밀은 불가능했다. 학생 중 한 명이 그 사건 현장을 봤던 모양이다. 그날부터 학원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그 소문은 건물 6층에서 여학생이 돌아다닌다는 것. 학원은 7층, 8층을 쓰고 6층은 생필품을 파는 매장이었는데 장사가 잘 되지 않아 문을 닫은 지 오래됐었고 현재는 임대층으로 남아 있었다.
학생들이 장난으로 내려갈 수도 있고 한참 장난을 좋아하는 애들인지라 이상한 소문을 낼 수 있는 부분이었다. 생각해보면 전혀 이상한 소문은 아니었다. 그 이야기를 듣기 전까진. 수업 도중 한 학생이 다가와 말을 했다. 쌤, 그거 아세요? 6층에 어떤 여자애가 돌아다닌대요. 아, 그거? 헛소문이야. 누가 그래? 애들 다 알고 있어요. 학원 옥상에서 투신했다는 거. 6층에 돌아다니는 여학생이랑 똑같이 생겼다던데요? 그날부터 학원 선생님들은 아이들 입단속을 시키며 수업을 진행했다. 그렇게 반년이란 시간이 흐르고 여학생 투신 사건도 점점 잊혀지는 듯 했다. 그날은 수업 자료를 정리하기 위해 늦게까지 학원에 남아 야근을 하던 중이었다. 다른 선생님들은 퇴근을 먼저 하시고 혼자 남아있게 되었다. 피곤하다. 이것만 하고 가야겠다. 어느덧 시간은 11시가 넘어가고 있었고 잠을 깨기 위해 자판기에서 음료를 한 잔 마시려던 참이었다. 바로 그때 아래층에서 누군가 뛰어다니는 소리가 들렸다. 지금 현재 나는 7층에 있고 분명히 소리는 바로 밑 6층에서 들렸다. 그런데 뛰어다니는 소리만 나면 그러려니 하겠지만 뛰어다니면서 누군가 웃는 소리까지 들렸다.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며 온몸에 닭살이 돋았고 서둘러 사무실로 들어가 급하게 퇴근 준비를 했다. 뭔가 느낌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자켓을 입고 가방을 챙겼다. 그리고 사무실 불을 끄고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버튼을 누르고 기다린 후 곧바로 엘리베이터에 탑승했다. 1층을 누르고 엘리베이터 닫힌 버튼을 눌렀다. 잠시 후 6층에서 엘리베이터가 멈췄다. 아무도 없는 임대 상가가 있는 층에서. 그것보다 12시가 다 되어가는 시간인데 누가 있을 리가 없었다. 6층에서 멈춘 엘리베이터 문이 서서히 열렸다. 문 밖으로는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고 급하게 닫힌 버튼을 눌렀다. 서서히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다. 그런데 닫히는 순간 또다시 열리기 시작했다.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6층에서 여학생이 돌아다닌다는 소문이 문득 생각났다. 너무 무서워 엘리베이터를 빠져나와 비상 계단으로 미친 듯이 1층까지 내려갔고 그렇게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도착했다. 눈으로 직접 본 경험은 아니었지만 아무도 없는 시간 불 꺼진 상가 건물에서 그것도 무서운 소문이 돌았던 그곳에서 아무 문제 없던 엘리베이터가 왜 그랬는지는 아직도 알 수 없다. 아이들이 이야기했던 그 소문은 과연 진실이었는지도 모르겠다. 지금부터 시작하는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겪은 실화입니다. 그 당시 너무 무서웠고 현재까지도 모든 기억이 생생합니다.
제가 겪은 이야기를 친구들에게도 이야기해줬지만 이야기로 만들어보고 싶기도 하고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때는 2015년 10월 고3 막바지 수능 공부를 할 때입니다. 지금과 마찬가지로 그 당시 저는 몸무게 80kg에 보통 이상의 체격을 가진 남자입니다. 집에선 도저히 집중이 안 돼 수원의 성경 도서관에 공부를 하러 들렀죠. 도서관이 밤 11시에 문을 닫기에 늦게까지 공부를 하고 10시 30분이 넘어서 짐을 싸고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그날 교복을 입고 있었고 유선 이어폰을 끼고 노래를 들으며 도서관 출구로 향하고 있었어요. 3층 열람실에서 계단을 통해 내려오던 도중 계단이 꺾어지는 3층과 2층 중간 지점 위치에서 검은색 모자와 흰색 마스크를 끼고 얇은 비닐 재질로 된 추리닝을 입고 벽에 기댄 채 팔짱을 끼고 있는 사람을 봤습니다. 그 사람을 보고 드는 생각이 학생을 마중하러 왔구나. 근데 왜 수상하게 얼굴을 다 가렸지? 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감기라도 걸렸겠지 하고서는 출구 쪽으로 내려갔어요. 2층에서 1층 사이 계단이 꺾어지는 부분에서 곁눈질로 그 남자를 슬쩍 보았는데 그 남자도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한 가지 좀 이상하다고 느낀 건 분명 누군가 기다리고 있었던 것으로 보였는데 혼자서 내려오는 게 이상하다면 이상했죠. 여러분들도 간혹가다 안 좋은 느낌이 느껴질 때가 있죠. 제가 그때 딱 그런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도서관 근처 동네에서 사건 사고가 많다고 흉흉한 소문이 돌았던 때라 더욱 느낌이 좋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어폰을 낀 채로 주머니에 손을 넣어 볼륨을 0으로 만들고서는 혹시 볼펜 놓고 왔나? 라고 혼잣말을 크게 하고 그 자리에서 가방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진짜 저를 뒤따라오는 건지 아니면 가던 길인지 보기 위해서죠. 그 남자는 저를 지나쳐 입구로 걸어가더라고요. 순간 오해를 했다고 생각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저도 입구로 걸어갔습니다. 도서관 본관은 정문과 후문이 존재하는데 저희 집으로 가기 위해서는 후문이 훨씬 빨랐습니다. 당연히 저는 후문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죠. 그런데 후문 쪽 길가에 아까 본 그 남자가 등을 보인 채 고개를 숙이고 곁눈질로 저를 보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 순간 어찌나 무섭던지. 지금 행궁동은 많이 발전해서 밝고 사람도 들끓지만 그 당시는 오래된 동네에 한 집 건너 무당집이 있었고 중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위험한 동네였습니다. 저는 곧장 발걸음을 돌려 정문으로 향했죠. 정문으로 나와도 후문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만날 수밖에 없는 길이었습니다. 도서관 정문을 나오니 역시나 제 앞으로 그 남자가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 남자는 제 눈치를 보는 듯하며 저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제 앞으로 걸어가고 있었죠. 한참을 걸어가던 중 양방향 골목길이 나왔는데 갑자기 그 남자가 오른쪽 골목길로 들어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마자 저는 곧장 왼쪽 골목길로 틀어서 걸어갔죠. 내가 영화를 너무 많이 봐서 괜히 의심했나? 하면서 이어폰 볼륨을 올려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제 뒤에서 자동차 경적이 울렸습니다. 보통적으로 사람이 밤에 걸어가다 보면 뒤에 자동차가 있는 걸 모르더라도 라이트 불빛이 비치니까 자동차가 뒤에 있구나 하며 비켜주는데 그 불빛이 거의 보이질 않았어요. 뭔가 이상해서 뒤를 돌아봤는데 온몸에 소름과 함께 심장이 터질 듯이 무서웠죠. 제 뒤에는 아까 본 그 남자가 거리를 두며 따라오고 있었고 자동차는 그 사람에게 경적을 울린 것이었어요. 저는 이어폰 볼륨을 0으로 낮추고서는 빠른 걸음으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 분위기에 뛰게 되면 그 남자도 전속력으로 따라올 것 같았기에 뛰지는 못하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온 신경을 쓰며 빠르게 걷는 것 뿐이었죠. 그날따라 어두운 골목길, 사람 한 명 지나다니질 않았고 유일한 것은 대략 15m마다 있는 주황색 가로등이 전부였어요. 11시가 넘어가는 시간이었고 조용한 동네였기 때문에 걷는 소리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슥, 슥 하는 소리인데 얇은 재질로 된 추리닝이 허벅지 사이에서 마찰이 되어 걸을 때마다 슥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더 무서웠던 건 제가 느리게 걸으면 똑같이 느리게 소리가 났고 빠르게 걸으면 그 소리가 빠르게 나던 것이었죠. 솔직히 제가 나이도 어리고 체격도 좋은 편이어서 한마디 하고 싶었지만 평소 싸움과는 거리가 멀었고 그 남자가 흉기라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하지 하는 생각에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5m 앞에 큰 길이 보였고 조금만 더 가면 되겠다 생각을 하는 찰나 뒤에서 슥 거리는 소리가 빨라졌고 저는 미친 듯이 뛰어 큰 길 코너를 돌면 보이는 슈퍼마켓으로 들어갔죠. 살려주세요, 아주머니. 저 좀 살려주세요. 거의 울다시피 아주머니께 도움을 요청했어요. 20분 정도 흘렀을까? 유리창을 통해 밖을 쳐다보며 두리번거리다 지나가는 택시를 타고 급히 집으로 도착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부모님께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부모님은 제 생각과는 다르게 사내 자식이 호들갑이냐며 하시더라고요. 특히 아버지는 무사했으면 됐다고 늦게 다니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일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 후 수능도 끝났겠다 친구들과 오랜만에 PC방에서 게임을 하기로 했죠. 저희는 수원역 근처 PC방을 들어가게 되었는데 시간은 오후 5시 정도 됐을 거예요. 한참 게임을 하던 중 갑자기 사람들 비명소리가 나더라고요. 친구들과 저는 무슨 일인지 싶어 의자에서 일어나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보았는데 너무 무서워서 그대로 의자 밑으로 숨어버렸습니다. 검은색 모자에 흰색 마스크 그리고 얇은 추리닝 차림의 남자가 PC방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고 있던 겁니다. 다행히 손님 여러 명이서 흉기를 뺏고 제압을 했죠. 그 일로 인해 PC방은 피범벅이 되었고 손님 중 한 분은 119 구급대에 의해 옮겨졌지만 사망했다고 했습니다. 그 남자는 곧바로 검거되었고 들리는 소문에는 정신분열증으로 정신병원에 입원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일이 있고 며칠 동안 집에만 있다가 친구에게 연락이 한 통 왔죠. 야, 밥 사줄게. 잠깐 나와. 그런데 친구가 이야기한 곳은 성경도서관 근처 순대국밥집이었습니다. 친구를 만나 밥을 먹고 도서관 근처를 지나치는데 그 남자의 기억과 함께 소름 돋는 것을 보고 말았죠. 그 남자를 따돌린 그 위치에 현수막이 걸려 있었는데 여학생이 실종되었다는 문구가 적혀져 있었죠. 그 밑에는 실종된 시간과 날짜가 적혀 있었는데 제가 그 남자와 마주친 그 날짜와 동일했고 현수막에 적혀있는 시간은 11시 30분에서 12시.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슈퍼로 도망갔던 시간이 11시가 조금 넘었을 테니까 바로 그 직후에 일어났던 일이죠. 그 여학생은 어떻게 됐을지 아직까지 무섭기만 합니다. 지금부터 6년 전 제가 겪었던 이야기입니다. 저는 30살 초반 여자이며 현재 직업은 대구에 위치하는 작은 물류회사의 격리직으로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사진 찍는 걸 너무 좋아했던 터라 쉬는 날이면 유명한 관광지 또는 알려지지 않은 한적한 곳에 가서 분위기 있는 사진을 찍고 앨범을 정리하는 것이 저희 취미였죠. 제가 사연을 보내는 이유는 그날 친구와 너무 무서웠던 경험을 했기에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어서 보내게 되었어요. 때는 2015년 8월 말, 따뜻한 봄이 지나가고 뜨거운 여름날, 더운 날씨에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충동이 생겨났죠. 그렇게 이곳저곳을 검색하던 중 경상남도 남해를 가보기로 결정했습니다. 대구에는 바다가 없어 탁 트인 바다도 보고 싶었고 독일 마을이란 곳이 유독 이뻐 보였기에 그곳으로 가기로 결정을 했죠. 그렇게 주말이 되어 저희 단짝 친구 수진이와 약속을 잡고 남해로 출발했습니다. 대구에서 남해 독일 마을까지는 150km 가까이 되었으니 2시간이 더 걸리는 생각보다 먼 거리였어요. 남해로 출발하던 중 휴게소를 들려 만난 것도 먹으면서 친구와 저는 설레고 들떠 있었습니다. 그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요. 드디어 남해 북부산 톨게이트를 지나 독일 마을까지 6km밖에 안 남은 상태였어요. 자연 풍경이 엄청 이쁜 도로였고 주변은 큰 나무들까지 있어 보기만 해도 힐링이 되는 그런 풍경이었죠. 그때 친구가 한마디 하더군요. 와, 오늘 날씨 죽인다. 사진 찍기 딱 좋은 날이네. 하며 신나서는 자동차 창문을 열었어요. 그때 무심코 창밖을 바라보던 중 어떤 울창한 나무를 유심히 바라보았는데 굵은 나뭇가지 밑에 사람이 매달려 있는 듯한 형체가 보였어요. 잘못 봤나 싶어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는데도 분명 뭔가가 매달려 있는 형태였습니다. 운전하는 친구에게 야, 저거 보여? 뭐야 저거? 사람 아니야? 그냥 나무에 옷가지 같은 게 걸려있는 것 같은데? 친구는 잠깐 옆을 보더니 이내 운전에 집중했습니다. 별 대수롭지 않게 이야기하던 친구는 이내 한마디를 또 하더군요. 정 궁금하면 집에 가는 길에 그 나무 쪽으로 한번 가보자. 분명 제 눈에는 사람이 매달려 있는 형태였고 친구가 과속을 하는 스타일도 아니어서 헛것을 본 게 아니라는 건 확실했죠. 그 얘기를 끝으로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예쁜 사진을 찍으려면 날씨가 받쳐줘야 하는데 그날은 정말 화창하고 심지어 바람도 불지 않고 엄청 덥다고 느낄 만큼 더운 날은 아니었어요. 그렇게 친구와 사진을 찍으면서 그동안 받아왔던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고 한적하고 경치 좋은 이곳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반나절을 돌아다니고 오후 2시경 슬슬 배가 고프기 시작했죠. 뭘 먹을까 하다가 남해에는 멸치회가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평소에 회보다 고기를 더 좋아했고 회를 먹는다고 해도 광어나 우럭 이런 것들만 먹어봤지 멸치회는 처음이었거든요. 조금 내키진 않았지만 남해에서 유명하다고 하니 친구와 차를 타고 바다 근처 식당으로 찾아가게 되었죠. 주차를 하고 식당을 보았는데 식당 외관은 연식이 좀 있어 보였습니다. 원래 오래되어 보이는 식당이 맛집인 경우가 있잖아요. 저희들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그러나 예상외로 그 식당은 손님 하나 없었습니다. 2시가 조금 넘어가는 시간은 점심시간이라 한창 바쁠 거라고 예상했는데 정말 저희 말고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가게 주인으로 보이는 40대 아저씨가 나오더군요. 놀러 오셨나봐. 어서 와서 앉아요. 능글스럽게 저희를 대해주시는 아저씨. 나가기에는 이미 늦어버린 것 같아서 아저씨가 정해주는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남해 왔으면 멸치회를 드셔야죠. 네, 그걸로 주세요. 저희 생각을 아시는 듯
메뉴를 선뜻 정해주시고 주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음식이 나오기 전까지 친구와 찍은 사진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그리고 잠시 후 각종 해산물이 담긴 밑반찬과 메인으로 보이는 멸치회가 나왔습니다. 처음 먹어봤는데 생각보다 괜찮고 맛있더군요. 그렇게 식사를 마치고 나가려던 순간 가게 주인 아저씨가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아가씨들, 너무 밤늦게 돌아다니지 마요.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아니, 요즘 동네에서 음흉한 소문들이 생겨나서 손님도 끊겼지 뭐야. 어쨌든 조심히 가요. 말을 아끼는 주인 아저씨에게 더 이상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저희는 원래 당일치기로 내려온 거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죠. 남의 읍에 들려 조용한 마을에서 사진을 찍고 있는데 주변의 마을 어르신들이 저희를 보고 한숨을 쉬시며 지나가시더라고요. 이유는 모르겠는데 여기 있지 말고 가라는 그런 느낌? 뭐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눈치도 보이고 해서 마을을 빠져나와 커피 한 잔을 하고 해가 지길래 슬슬 집으로 돌아가기로 생각했죠. 생각보다 해가 금방 지더군요. 그렇게 집으로 향하던 중 문득 그 생각이 났습니다. 나무에서 본 사람 형체 말이죠. 친구에게 반 장난식으로 물어봤습니다. 수진아, 아까 그 나무 있잖아. 근처에 가서 확인해 볼래? 에이, 됐어. 어차피 보이지도 않아서 이 나무인지 저 나무인지 찾기도 힘들어. 친구 말대로 이미 해는 어두워져 어떤 나무인지도 모르겠고 그냥 잘못 본 거겠지 하고 넘어갔죠. 독일 마을 입구를 빠져나가려는데 갑자기 시동이 꺼지며 차가 정지했습니다. 어? 이거 왜 이러지? 야, 차 고장난 거 아니야? 수진이는 면허를 딴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첫 차라 저렴한 중고차를 구입했었어요. 저도 차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지라 아무도 없는 한적한 시골 길가에 자동차는 시동이 걸리지 않는 채로 차 안에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침착하게 보험사에 전화를 해 신고 접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신고 접수를 끝내고 수진이가 어떡하지? 근처에 레카차가 없어서 1시간 가까이 걸린대. 저희는 차 안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레카차가 오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30분 정도 지났을까요? 멀리서 20대로 보이는 어떤 남자가 급하게 뛰어오더니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때 느낌이 좋지 않아서 수진이에게 다급하게 얘기했죠. 수진아, 문 열지 마. 그 남자 얼굴은 땀에 젖어 있었고 검은색 모자를 쓰고 있어서 자세히 보지는 못했지만 어려 보였던 건 확실했어요. 한참을 문을 두드리더니 다른 곳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문을 두드렸던 그 남자가 얼굴만한 돌을 집어들고는 저희가 있던 차 쪽으로 오고 있었어요. 그때 그 순간의 기억은 아직까지 너무 무섭습니다. 그 남자가 천천히 저희 차로 다가오던 순간에 사이렌 소리가 들리며 경찰차가 나타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 남자는 검거되었고 수갑을 차며 경찰차로 향하면서 저희를 뚫어지게 노려보고 있었어요. 저희는 경찰의 도움을 받아 카센터에 근무하시는 사장님이 직접 출장을 나와 주셨죠. 그리고는 배터리 교환을 하고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기사를 보게 되었는데 저희가 갔었던 남해군 남해읍에서 20대 남성이 술에 취해 자신이 사는 집주인 부부를 찔러 살해했다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시신을 보란 듯이 나무에 매달았다는 댓글도 함께 있었죠. 그 글을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날 밤 창문을 두드리며 다가왔던 그 남자, 검거되면서까지 저희를 노려봤던 그 사람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기사에 나온 범인인지는 모르겠지만
얼굴만한 돌을 들고 저희에게 다가왔던 그 순간은 아직도 소름 돋는 경험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는 이야기는 서울에서 유명한 토플 학원을 다니던 중 학원의 스터디 멤버인 동생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평소에 무서운 이야기를 상당히 좋아하는지라 흥미있게 들었지만 듣고 나니 상당히 섬뜩하더군요. 그 동생이 해주었던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때는 언제인지 기억이 잘 안 나지만 한파가 몰아치는 1월경으로 기억을 한다고 하더군요. 아무튼 동생 이름을 편의상 길수라고 부르겠습니다. 길수는 스키 시즌이 되면 무주 리조트로 스키를 자주 타러 다닌다고 하더군요. 무서운 경험을 했던 그날도 길수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형들과 총 3명이서 차를 타고 무주로 향했답니다. 막 숙소에 도착해서 짐을 풀고 형들과 야간 스키를 타자고 상의를 입고 있던 찰나 옆방에서 여자 웃음소리가 들리더랍니다. 그때 길수와 형들은 순간적으로 같은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 생각은 옆방의 여자들과 같이 스키를 타러 가자고 이야기하는 것. 고민을 하다 결국 옆방으로 가서 이야기를 하기로 합의를 봤답니다. 길수야, 막내가 다녀와야지. 잘하고 와? 제일 나이가 어린 길수가 옆방에 가서 벨을 누르니 문이 열리면서 한 여자가 나오는데 상당한 미인이더랍니다. 근데 한 가지 특이한 건 창백한 피부에 키가 무진장 컸다고 하더라고요. 길수의 키는 177 정도였는데 자기가 올려봤을 정도로 커서 특이하다고 여겼답니다. 저 같이 스키 타러 가실래요? 그 여자는 고개를 내려 길수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다고 해요. 그리고는 이상한 미소를 띄우고는 고개를 끄덕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옆방 여자들 4명과 함께 모두 7명이 야간 스키를 타러 가기 위해 차에 올랐다죠. 길수의 말로는 차를 타고 갈 수 있는 슬로프가 있다더군요. 다행히 형 차가 9인용 승합차였던지라 여유있게 타고 갈 수 있었다고 해요. 그렇게 형은 운전을 했고 다른 형과 길수는 종착지까지 여자애들과 이야기하면서 갔다고 합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알아낸 것은 그 여자분들은 무용가라고 했다더군요. 그런데 여자분들이 이상하게도 밤에는 인적이 거의 없다는 스키장 끝자락에 있는 슬로프로 가자고 재촉을 하더랍니다. 너무나도 재촉을 했기에 차를 이끌고 여자분들이 가리키는 슬로프에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도착하자마자 여자분들은 너무 좋다며 소리를 지르며 뛰쳐나갔고 뒷자리에 타있던 형도 내렸답니다. 길수는 스키장 처음 오시나? 너무 지나치게 좋아하시네. 생각하며 내리려던 찰나 운전대를 잡고 있던 또 다른 형이 길수야, 내리지마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말이 상당히 경직돼 있고 뭔가에 아주 심하게 놀란 것까지 보였다고 해요. 마치 뭔가에 홀린 듯이. 평소에는 장난기 많던 형이었는데 겁에 질린 얼굴로 내리지마, 내리면 우리 모두 죽어 라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길수는 뭔가 오싹함을 느꼈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형의 말은 길수야, 몰래 가서 쟤 데리고 와. 어서. 여자애들 몰래 데리고 와야 해. 길수가 내리기 전에 먼저 내렸던 그 형을 데리고 오라는 말이었죠. 길수는 어안이 벙벙하고
상황 파악이 제대로 안 됐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에 떨면서 형을 데리고 왔답니다. 형과 길수가 차에 당도하는 순간 문조차 제대로 닫히지 않은 차는 형이 미친 듯한 출발에 그대로 질주를 계속했답니다. 뒤를 돌아보니 차가 떠나는 것을 본 여자들이 차를 막 따라오기 시작했고 잡히는가 싶더니 점점 멀어져서 안 보일 정도가 되었답니다. 길수는 영문을 몰라 형에게 형,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나한테 아무 말도 걸지 마. 나 지금 제정신 아니거든. 지금 말 걸면 우리 다 죽을 수도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운전대를 잡고 있는 형의 손을 봤는데 정말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숙소에 도착했고 한참이 지난 뒤에야 거친 숨을 내쉬면서 형이 입을 열기 시작했다더군요. 형이 했던 말을 듣고 길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고 해요. 그 형의 이야기는 슬로프에 도착했을 때 먼저 내린 그 여자분들이 너무 좋아 뛰어다니는 모습을 유심히 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수북이 쌓인 눈에 발자국이 생기지가 않더랍니다. 더 희한한 건 발레를 하는 모습같이 발을 꼿꼿이 세우고 뛰어다니더라는 거죠. 차 안에서 본 거라 잘못 봤겠지라고 생각했던 형은 뛰어다니는 여자 중 한 명과 눈이 마주쳤다고 하던데 그 여자 표정이 소름 끼치게 무서워서 뭔가 내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순간 들었답니다. 그 형의 이야기를 듣고 길수는 곰곰이 생각을 했는데 길수가 옆방에 찾아갔을 때 키가 컸던, 아니 커 보였던 여자들은 숙소에서도 발을 꼿꼿이 세운 채로 있었던 게 아닐까 생각이 들었다고 하더군요. 그 이야기를 끝내고 숙소 사장님에게 찾아가 물었답니다. 사장님, 혹시 저희 옆방에 누가 묵고 계시나요? 사장님 말로는 그날 우리 배에 다른 승객은 없었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 뒤 다시 찾게 된 무주에서 알게 된 사실은 슬로프 끝자락에서 여자애들 4명이 얼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혹시나 차를 태우지 않고 가서 얼어 죽은 게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밤의 무주는 대낮보다 밝으며 건물도 있고 해서 충분히 걸어 내려올 수 있을 정도라고 하더군요. 길수가 목격했던 그 여성분들은 도대체 뭔지, 스키장에서 사고라도 있었던 건지 아직까지 의문으로 남아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울산에서 자동차 부품 제조업 생산직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입사한 지는 8년 차이고 8년 정도 근무했으면 관리자는 되어야 할 텐데 저보다 먼저 들어오신 선배분들이 너무 많아서 좀 꼬인 케이스입니다. 제가 근무하는 회사에서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되어 제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때는 불과 3년 전, 그러니까 2018년 가을쯤이었어요. 다른 자동차 업계 쪽 회사들은 근무 시스템이 많이 바뀌었지만 제가 다니던 회사는 소규모로 운영되던 사업체라 주간 야간 2교대를 고집하고 있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이번 주는 주간 12시간, 그 다음 주는 야간 12시간 이렇게 교대를 하는 근무죠. 굉장히 피곤하고 고된 업무였습니다. 피곤한 건 둘째고 일을 하다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정말 위험한 일도 존재했죠. 저희 회사 주 업무는 화학용품을 이용하여 자동차 부품에 얇은 막을 입히는 것인데 녹이 생기지 않게 방지하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왜 위험하냐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위험한 부분은 화학용품인데 염산이나 알칼리성 약품을 사용하는 터라 피부에 닿거나 눈에 들어가는 날에는
정말 위험했습니다. 저도 근무하는 8년 동안 피부에 닿아서 병원 간 적도 몇 차례 있으니까요. 이상한 사건이 일어난 건 제가 야간 근무를 하던 그날이었습니다. 저녁 8시에 출근하여 다음날 아침 8시까지 근무라 집에서 저녁을 먹고 나오던 길이었죠. 평소 같으면 집에서 회사까지 20분 정도 걸리는데 그날은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30분이 넘도록 정체가 심했습니다. 그렇게 천천히 서행을 하던 중 교통체중이 심했던 이유를 알게 되었죠. 오토바이와 자동차가 충돌을 해 교통사고가 난 걸로 보였는데 좀 섬뜩했던 건 오토바이의 형체가 표현을 하자면 종이 구겨진 것처럼 그렇더라고요. 천천히 서행을 하며 사고 현장을 빠져나가려는데 반대편에서 119 구급차가 급히 오길래 잠시 정차를 하고 기다렸습니다. 119 구급대원들은 들것을 가지고 내려 오토바이 운전자를 살펴보더니 이내 하얀색 천을 얼굴까지 덮더라고요. 그 당시 차 안에서 본 장면이라 사망했을 거라고 추측을 했습니다. 안타깝기도 했지만 순간 소름이 돋았던 건 사망했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눈을 감지 못하고 있었는데 하얀색 천을 덮기 직전 저와 눈이 마주쳤다는 것이죠. 짧은 순간이었지만 지금도 가끔 생각이 나네요. 하여튼 힘겹게 회사로 도착을 했습니다. 다행히 집에서 조금 일찍 나와 지각은 면할 수 있었죠. 그런데 일을 하던 도중 일에 집중을 해야 하는데 자꾸만 그 생각이 나는 겁니다. 오토바이 운전자와 눈이 마주친 그 기억이요. 야, 집중 좀 해라. 이 제품은 불량이잖아. 죄송해요. 집에 무슨 일이 있나? 오늘따라 와 그러노? 저는 그날따라 안 하던 실수를 하게 되었고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그렇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다음날 출근 시간이 되어 어김없이 집에서 나와 가는 중이었죠. 그날은 교통체중 없이 달리던 중이었습니다. 출근길에 어제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했던 위치에 도로를 보았는데 하얀색 라카로 사고 현장을 기록해뒀더라고요. 그걸 보니 또 눈이 마주친 기억이 났지만 정신을 차리기로 했습니다. 회사에 도착하여 작업복을 갈아입고 일을 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이야기 진행상 제 이름을 대현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야, 대현아, 염산 20kg 좀 가져왔나? 옆에 있던 고차명이 얘기했죠. 염산이 있는 곳은 화학약품 재고를 쌓아둔 창고 같은 건물이었는데 조명이 밝지가 않고 어두컴컴한 곳이었습니다. 저야 뭐 8년 동안 근무했으니 눈 감고도 찾을 수 있지만 신입이나 처음 오시는 분들은 아마도 어떤 게 염산인지 구분도 안 될 정도로 어두운 창고입니다. 그렇게 염산 20kg을 말통에 받아들고 나오던 중 창고 구석진 곳에서 씩씩거리며 이상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창고는 보안이 철저해서 관계자 말고는 들어올 수 없는 곳입니다. 창고가 좀 낡아서 나는 소린가? 하고는 나가려고 하는데 큰 소리가 나며 쌓아놓은 약품통들이 넘어지며 제 눈앞으로 쥐 몇 마리가 후다닥 지나가더라고요. 순간 놀라서 들고 있던 염산통을 떨어뜨렸습니다. 염산통이 떨어지면서 손등과 손목에 화상을 입었고 저는 급히 병원으로 이송되었어요. 다행히 장갑과 그 위에 고무장갑까지 착용하고 있어서 경미한 1도 화상이라 천만다행이었죠. 병원에서는 화학약품에 의한 화상이라 하루 정도 입원을 요구하여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곰곰이 생각을 했는데 쌓아놓은 염산통이 갑자기 쓰러지는 것과 씩씩대며 이상한 숨소리는 뭔지 8년간 근무를 하면서 그런 일은 처음이라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저에게 염산을 가져달라고 지시했던 고차명이
일을 끝내고 병문안을 오셨습니다. 야, 이래갖고 뭔 일 시키겠나? 네 요즘 일하다가 계속 멍하니 있던데 뭔 일인데? 그 형에게 제가 봤던 사실을 터놓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더니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시더군요. 야, 그 교통사고 바로 내 눈앞에서 일어났어. 그날 형은 저보다 빨리 출근을 하던 중이었는데 적색 신호가 들어와 정차 중이었답니다. 그때 형 앞으로 오토바이 한 대가 슬그머니 나타났다고 해요. 그런데 맞은편 차선에서 과속을 하며 트럭 한 대가 달려와 오토바이를 치고 갔다는 것이죠. 그 오토바이가 없었다면 형차와 충돌했을 수도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경찰이 목격자 진술을 해달라며 전화가 왔는데 일도 바쁘고 해서 미루고 있던 중이라고 하셨어요. 형, 혹시 블랙박스 영상 아직 가지고 계세요? 있긴 있지. 경찰에서 보여달라고 하길래. 다음날 퇴원을 하고 그 형에게 블랙박스 영상을 받아 경찰서에 제출을 하고 왔습니다. 사건이 좀 복잡하게 얽혀 있었는데 블랙박스 영상 덕분에 해결이 잘 되었다며 유가족 분들께서도 고맙다며 몇 번이나 연락을 하시더라고요. 그 사건 이후 한 달 뒤 회사에서 인정을 받아 관리자로 승진을 하게 되었고 현재는 결혼도 하고 올해 초 이쁜 딸도 태어났습니다.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건 이후 하는 일마다 잘 풀리는 게 신기할 지경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아마도 그 오토바이 운전자는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창고에서 귀신으로 나타났던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출근 중 사고가 났던 곳을 지나치며 저는 생각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라고 말이죠.